다음은 저희가 이제 2부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 연구 세션을 새롭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 이제 증거 기반으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안도 하고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 이제 패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한 정책 연구들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최효미 저희 육아정책연구소 빅데이터 연구팀장님께서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과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에 자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지금 아동 패널 연구진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최효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사실 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지금 23년도 저희 아동 패널 보고서에 이미 이제 결과가 다 리포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도 완료가 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 자료를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 연구를 하는 어떤 활용의 예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동 패널 자료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안내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논문의 내용보다는 자료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을 안내 드리는데 좀 포커스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이게 지금 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주제 자체는 삶의 만족도 변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삶의 이제 저출생 대응 정책이라는 부분이 지금 4차 저출생 대응 정책부터는 인구의 어떤 구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삶의 질 제고 쪽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삶의 만족도는 언제나 포함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정책 연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그리고 행복감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제 다른 통계청에서 지금 나오는 행정 통계들을 보면은 한국의 이제 아동들은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동 패널에서도 드러나는지를 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던 연구입니다. 자료 자체는 지금 이제 11차년도 자료부터 2018년도 자료부터 15차년도 2022년도 데이터를 지금 이제 종단면으로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연구이다라는 것이고요. 자료는 이제 균형 패널 자료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균형 패널 자료라는 것은 이 지금 자료 데이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차수에 전부 응답한 아이들만 지금 분석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그 균형 패널이 아닌 형태의 패널 자료로 연결하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한두 번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균형 패널 자료로 구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동 패널 자료의 특징을 이제 주요 특징이 이 논문에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은 먼저 이제 아동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자 설문, 아동조사 설문, 부모조사, 교사 설문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업 성취 같은 경우에는 아동한테도 너의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라고 묻고 부모한테도 아이의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이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아동 패널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학업 성취 자료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우리 아이는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동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차이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요. 삶의 만족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삶의 만족도를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항이라 할지라도 아동 조사에 있는 삶의 만족도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이고요. 부모 설문에 있는 삶의 만족도는 부모님의 삶의 만족도입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님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지금 연계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본 그런 자료이고요. 아동 패널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입니다.
보통은 이제 앞에 앞서 말씀드린 통계청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그것만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아동 패널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동을 구성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만족도를 동시에 지금 고려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패널 표본자치는 표본 유지율이 전년 대비로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반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 넘어가는 경우에만 조금 표본 유지율이 낮아졌고요. 그 뒤로 상당히 높은 표본 유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면으로 자료를 구성하더라도 표본의 손실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측정 도구가 아동의 연령이 이제 증가하면서 예를 들면 초등에 적합한 도구를 썼다가 중등에 적합한 도구를 썼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자들께서 조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를 종단면으로 활용하실 때는 조작적 정의를 조금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 방법 자체는 사건 계열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사건 계열 그래프를 그리고 군집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분석 방법을 크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최근에 사실 이제 연구진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에 있는 학술지를 보면 분석 방법 자체가 패널 자료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특히 종단 자료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잠재 성장 모형이라던가 랜덤 포레스트라든가 여기에 이제 집중되면서 굉장히 일률적인 약간 양태로 지금 논문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체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고 사실 잠재 성장 모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잠재 성장 모형보다도 보다 적합한 어떤 분석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이 모형도 당연히 잠재 성장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합니다. 잠재 성장 모형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다른 방식의 것들을 적용해 보고자 지금 사건 계열 분석 방법을 썼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 계열 분석이 지금 조금 더 유용한 부분은 굉장히 가독성과 가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결과들은 사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분석 결과와 관련된 부분은 궁금하시면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와 논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분석 방법상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군집 분석을 했을 때 4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궤적을 5개년에 해당하는 그 궤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건 계열 그래프를 그려보면 4가지 유형이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독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지죠. 첫 번째 예를 들면 M1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지금 노란색이 지금 이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응답을 계속해서 높은 걸 하는 집단인데 반해서 M4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까만색이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불만족한 상태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2랑 M3는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불만족했다가 아이가 점점 크면서 조금씩 이제 만족적으로 움직이시는 집단이고요. 반대로 이제 M3는 불만족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제 모의 만족도의 변화 궤적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아동들은 어떤 변화 궤적을 보이는지를 지금 분석한 결과이고요. 이 보시면은 이제 독특한 부분은 우리의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굉장히 사실은 초등 4학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던 문항이에요. 아이들이 자기의 만족도를 자기가 이제 리포트할 수 있는 나이가 초등 4학년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학년부터 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하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들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C4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도 불행했고 이제 중학생이 돼서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이제 아동의 어떤 유형화 결과와 어머님의 삶의 만족도를 연계를 시켜서 두 집단을 지금 연계 분석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엄마가 계속해서 행복하고 아이도 계속해서 행복한 집단이 있는가 하면 아이도 계속해서 불행하고 엄마도 계속해서 불행한 집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단을 다시 지금 유형화를 했을 때 4개 집단으로 구분을 했고요. 결과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책적 함의와 관련된 부분을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모의 삶의 만족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 집단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과 이제 모의 삶의 만족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구 특성 중에서는 가구 소득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만족도에. 그런데 이제 좀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가구 소득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모님, 특히 모의 지금 삶의 만족도에는 가구 소득이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하고 지금 아동의 이제 연계했을 때 변인들을 보면은 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이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일주일의 학습 시간이라던가 학교 선호도 같은 경우에 학교 선호도는 이제 일부 아동의 지금 이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 유의미한 상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업 스트레스, 그 다음에 성취 압력이 커질수록 아동들은 이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이 분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러한 학업 성취와 스트레스 부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행하면서 조금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정책적 시사점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이런 학업 부담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학업 성취는 결과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떤 학습 시간 이라든가 학습의 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과정적인 측면에 조금 더 맞추어서 학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성과 자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도는 좀 낮더라도 그 과정이 즐거울 수는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모의 만족도는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제 부모님 자유로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아이들이 초등에서 중등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 2020년도 13차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의 만족도가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보였어요. 앞에 이제 결과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뭐냐면 부모님의 삶의 만족도 급격히 나빠졌고요.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만. 이 뭐냐면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은 힘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시기에 긴급도육이란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기 이런 사회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청소년기 아동이 있는 가정에도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를 촘촘하게 좀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는 또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관계, 교우 관계, 또래 애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삶의 만족도를 좌우를 하거든요. 특히 중등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 이 시기에 이 아이들에게 이 또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부모와 아동의 애착 관계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검증을 좀 해봤고요. 놀라운 것은 이제 부모님도 물론 이제 아동과의 애착이 중요하지만 아동이 훨씬 더 이렇게 디펜던트하게 부모님과의 애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와의 애착은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를 개선을 하고요. 어머니와의 관계 부분은 어머니와의 부분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랑만 친한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엄마랑도 친해야 되고 아빠랑도 친해야만 삶의 만족도가 개선된다는 점. 그래서 아버님들도 좀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부부 갈등 부분은 부모님이 갈등을 계속 겪고 있으면 아이들이 같이 불행해지는 그런 현상들 뭐 당연하게 발견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 아동 패널 자료는 2008년생 아동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일 연령의 아동의 성장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2008년생만 지금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17년도까지 남아있는 애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2008년생들 안에서 가구 특성이라든가 아동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연령과의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생들, 그 다음에 뭐 2010년생들 이런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오는 시점들에 있어서의 그것들을 조금 검증하는 데 조금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시 뒤쪽에 지금 영유아 교육부 패널 2022년생 자료가 조금 더 구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또 분석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최유희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 영유아 교육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영아기 부모 근무 환경 연구에서의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배윤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배윤진입니다. 저는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 또 작년에 지금 발표드릴 이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 환경 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처음에 그 당시에 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실과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연구 주제였습니다. 이때 이제 일생활 균형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동 발달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 사회부총리실과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졌고 그때 마침 우리 연구소에 이 패널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여기서 근무 환경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종단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추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 전제라고 할까요? 어떤 배경은 영아기가 특히 부모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다면 이때의 근무 환경 또 부모들이 육아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그 당시 아이들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의 어떤 관계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좀 저희가 수집을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목적이 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그 육아지원 제도 사용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 그것과 어떤 아동 발달 및 가족 특성 간의 관계를 기초 자료를 축적하자고 하는 것이 연구 목적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횡단 연구로서 또 정책 연구로서 수행하는 의미에서 이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보장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오늘 학술대회에서도 이 연구를 소개해드리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패널 데이터를 사실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 연구로서도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패널 3차 조사, 그러니까 작년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근로 중인 분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부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할 때는 678명이 참여해 주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하였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조사를 지속하여 지금 961명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발표 자료는 준비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문 내용은 부가조사로서 좀 근로 특성들, 근로 환경들, 직장 문화 등을 좀 더 물어보았고 원래 패널 데이터로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합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영아, 유아, 초등학년기까지 저희 패널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좀 이런 근무 환경, 즉 제도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 등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들 현황들을 많이 살펴보고 이것을 설문에 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 일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좀 더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패널 부모는 아닌 다른 영아 부모들 일부러 저희가 모집을 해서 면담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것은 보고서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 지원 제도 직장 도입이 육아휴직이 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이 가장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실제 활용 비율도 현재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 좋은 평가나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함께 있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사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용이 좀 기대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동료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유연근무제 중에서 근로시간 관련한 경우에는 그 시간 선택제가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근로장소 관련한 유연근무제 중에는 재택근무제가 많이 도입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시차 출퇴근제 그리고 원격 근무제가 조금 더 활용 비율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직장 내 육아 지원 분위기에 있어서 지금 좀 초과 근로를 지향한다. 형식적인 회의가 많다. 이런 이제 응답들도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오긴 했는데 남성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더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또 일부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상사나 동료들이 좀 협조적이다라는 응답도 중간 조금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근데 이것들이 좀 남성, 여성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FGI에서도 좀 많이 부각되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문가분들과 많이 토의를 했었는데요.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좀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같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좀 그런 의견들을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10점 척도로 했을 때 몇 점이냐, 지금 육아 친화적인 정도가 몇 점이냐,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그 정도가 몇 점이냐 했을 때 우리 사회는 평균 4.75점 정도다.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평균 6.94점 정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고 좀 여기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를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육아 친화적인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자녀 양육 특성 중에서 일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통상 알려져 있는 대로 자녀 등하원 시간대랑 부모 출퇴근 시간대 사이에 그 빈 시간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조부모나 비혈연 육아 인력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현재 근무 환경에서는 그 부모
타인 도움 없이는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 등 이제 근무 환경 변화가 있어야지만 부모가 타인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출산과 자녀 양육 때문에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좀 그리고 사직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종합하여서 주요 연결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아지원제도를 이용을 위한 걸림돌들이 있더라. 여전히 눈치를 준다거나 이용자에 대한 어떤 평가나 승진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개선 방안을 제도의 이용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자. 그리고 근로자 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함께 높이자. 근로자의 권리 침해 및 차별 대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 이런 개선 방안을 냈고요. 또 자녀 돌봄 시간 확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설문에서도 나오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성이 낮다. 그럼 그것보다는 또 유연근무 제도가 좋다는 응답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더 강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이나 지금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 육아 친화적인 직장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들을 개선 방안으로 도출하였고요. 또 성별에 따른 차별점 접근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및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이라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PPT 준비할 때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정책 지원 부분은 빠짐없이 그래도 자료집에는 담아놓자. 그래서 이렇게 다 담아두었습니다. 꼭 다 이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후 연구를 이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동의 삶과 관련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서의 어떤 영향력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되었고요. 이런 지속적인 이제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 패널 연구에서 부모의 근로 환경에 대해서도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종단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겠다라는 것과 육아 친화적 주요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발표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향후 연구에 대한 또 제안까지 주셔서 진짜 오늘 굉장히 풍성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